어젯밤 김해 국제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모두 합해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객과 승무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옅은 회색으로 시작한 연기가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도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는 계속 뿜어져 나왔고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지 4분 만에 주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항공기 대부분을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기내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저희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다 이렇게 대피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크게 번지기 전 탑승자들이 모두 대피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승객 3명과 승무원 4명이 골절과 타박상,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민족 대명절 설을 하루 앞두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뒤편에서 스파크가 일면서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가 객실을 가득히 메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승객은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해 비상구를 직접 열고 나왔다며 급박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에서 펼쳐진 슬라이드를 타고 한 남성이 내려옵니다. 긴박한 상황이라 모든 승객은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사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은 뒤쪽에서 스파크가 일었고 곧바로 매캐한 연기가 기내에 가득 찼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앞자리 승객들은 도망갔고 그다음 뒷자리 승객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재 초기에는 승무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통제되지 않으면서 결국 슬라이드를 타고 모두 비상 탈출했습니다. 유독 가스를 참다 못한 한 승객은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검은데 보니까 여기 찼다 보니까 비상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고 탈출하고 나왔고. 불타는 비행기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활주로에서 버스를 타고 김해공항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찍지 말고 갑시다. 일부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 기내 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항공사 측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기체 꼬리에서 시작한 불길이 삽시간에 동체 전체로 번질 정도로 거셌습니다. 이륙 전에 불이 난 만큼 항공유를 가득 실어 자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난 불은 기체의 꼬리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미에서 붙은 불은 삽시간에 동체 전체로 번졌습니다. 특히 기체 윗부분이 집중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불탄 여객기는 김해공항을 떠나 홍콩으로 가려던 국제선 항공기입니다. 이륙 전에 불이 난 만큼 항공유가 가득 실려 있어 불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입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3만 5천 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특수차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하였습니다.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는 화재 원인 규명. 전문가는 기체 꼬리 부분의 전자기기 장치가 전기적 오류를 일으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항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 요인들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항공기 후미 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내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취지의 승객 증언이 있는 만큼 수화물에서 불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불탄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주종환 항공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진철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항공기는 사용한 지 17년 된 에어버스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는 혹시 기체 노후화가 사고 원인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는 에어버스 321 기종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만들어져 같은 해 에어부산의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리스 방식으로 들여와 운용했습니다. 이후 2017년 에어부산에 인계됐습니다. 보잉 737과 같이 이 정도 비행기면 비슷한 사이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또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고 항공기의 사용 연수, 기령은 17년 3개월. 국토부가 노후 항공기로 분류하는 기령 20년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항공기의 노후화가 화재 원인인지도 함께 살피겠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기령과 화재를 바로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식은 됐다고 보여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를 결론을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에어부산은 지난해까지 12년간 사고나 사고로 이어질 뻔한 준사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 수가 10만 편 이상인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10년 넘게 무사고 기록을 이어왔는데 이번 사고로 기록은 깨지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어디에 배당될지도 관심인데 보석 여부도 1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전략을 준비하는 동시에 보석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신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어디서 심리할지는 연휴 직후 정해집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혈액암 투병 중이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 석방됐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거인멸 우려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까지 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경우 김용현 전 장관 1심 재판에 더 많은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공소장에 계엄 선포 과정과 대통령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조직적 내란 범죄를 그려놓은 만큼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달 12월 27일, 윤 대통령보다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7월 말 선고 가능성이 나오지만 단순히 계산하면 6월 정도에는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설 연휴 이후인 다음 주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위로하는 차원의 면회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며 접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행보라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증거는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헌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할 근거라고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머물렀던 부정선거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불을 지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져 있음을 만방에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안 여부에 관계없이 윤 대통령은 영웅이 된 겁니다. 특히 지난 15일 체포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는 음모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거나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밝힌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충분하다던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헌재의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다면서도 확인된 게 없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시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결국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없다는 말인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중에 떠도는 사진 등을 근거로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는 선관위의 반박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이후 수사 절차도 진행되게 됐죠. 당시 YTN은 경찰이 관저 인근 등산로로 우회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을 단독 확보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의 이 같은 작전은 영장 집행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그 과정을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에 형사 수십 명이 모이더니 곧 어둠을 뚫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관저 정문이 막힐 것을 대비해 경찰이 우회로로 접근을 시도한 겁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일주일쯤 전인 지난 7일 매봉산을 사전 답사했습니다. 6일까지였던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재집행을 준비한 겁니다. 매봉산은 대통령실 외곽을 경호하는 서울경찰청 소속 202 경비단이 지키고 있는데 당시 특수단은 이들에게도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202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들을 수 없도록 특수단의 답사 사실을 무전으로는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저한 비밀 유지 속에 경찰의 매봉산 등산로를 통한 관저 진입 계획은 특수단과 202단 내에서도 일부에게만 공유됐습니다.
경찰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YTN 취재진도 특수단이 진입할 만한 경로를 확인했지만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당일 경찰이 관저에 진입한 이후에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관저 정문 진입로가 생각보다 쉽게 뚫리면서 매봉산에 있던 형사들이 관저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들은 관저 인근까지 접근해 투입에 대비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후 경찰은 대규모 인력 투입과 장기전 대비, 또 우회로를 통한 경호처의 시선 분산 작전 등을 통해 2번의 실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론과 함께 중국에 대한 강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극우 유튜버들이 이러한 믿음을 확대 재생산하며 서부지법 난입 같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부터 서부지법과 헌재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피켓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과 함께 중국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고 투표를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엄 당시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돼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선관위가 완전히 거짓이라며 반박하고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며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에게 인용되며 음모론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에 이은 혐중정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세력의 노림수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 가짜뉴스와 극우 유튜버들이 합세하며 음모론을 강화하고 과도한 믿음이 결국 집단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유튜브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믿는 거에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실제 물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로 막 이어지고. 실제로 헌정사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까지 벌어진 가운데 혐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각종 음모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구속 등 비극적 헌정사를 새로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치 실종이 꼽힙니다. 모두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라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정작 양보와 타협, 대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지난 2022년 대선 뒤 여야는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진 22대 총선 뒤에야 대통령이 취임 720일 만에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국회법과 다수결 논리를 앞세운 야당이 의사 일정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협의가 안 되면 그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대로 합시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어야 할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여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가운데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은 야당의 특검법, 탄핵 공세에 한층 불을 붙였고 대국민 담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스스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모두 법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화와 양보, 타협을 위한 노력 대신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헌법과 법률이 모든 걸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그 해석과 적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불가피한데 바로 이때 필요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날 저 불행은 사실상 정치를 해모하고 기피하고 야당하고 좀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치를 실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도 입법 권력을 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국회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적절한 역할을 했냐, 저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대통령 체포와 구속, 법원 습격 사건 등 초유의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건 사실상 갈등 조정이나 협상의 여지를 닫아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는 씁쓸한 표현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 반복되어 온 개헌 화두가 매번 논의로만 끝나게 된 건 차기 대권을 앞둔 여야의 엇갈린 셈법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헌의 적기로 여겨지는 현 정국에서도 결국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 헌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케 한 김종필 전 총리와 이른바 DJP 연합의 전제 조건도 내각제 개헌이었지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헌 논의는 주로 임기 말 현직 대통령 측에서 제안하며 시작됐는데 정치권을 아우르는 호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 범위 안에서도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양상엔 때때마다 임박했던 차기 대권 구도가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은 당장 헌법 개정에 급할 게 없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적극 찬성하는 경향을 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진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후엔 말을 아끼고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이 최근 2달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87년 체제가 조금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우리가 더 이상 이 불행한 사태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현재 권력과 유력한 미래 권력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개헌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입니다. 유력 주자들의 초당적 결심이나 공감대가 필수란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대선 전이냐 후냐, 양자택일의 선택,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출 수는 없는지 등 시점이 숙제로 남게 됩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쉽게 풀기 어려운 만큼 조기 대선 시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라도 원포인트로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민이라도 나서서 국민 발안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발안권을 헌법에 넣는 그런 개헌이라도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또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현행 87년 체제는 6월 항쟁 이후 2달 만에 여야 합의로 안이 마련됐습니다.
개헌을 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후가 10차 개헌의 현실화 여부를 판가름할 분기점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도 강추위로 빙판길이 예상돼 고속도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고속도로의 이동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설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 큰 눈까지 이어지는 탓에 빙판길 또는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설 당일인 오늘은 양방향으로 고속도로가 붐빌 것으로 내다보니까요.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귀성과 귀경길 모두 교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설 당일인 오늘 귀성길은 오후 2, 3시 무렵, 귀경길은 오후 4, 5시 무렵이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151번 서천 공주 고속도로입니다. 충청과 전라권에 아직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죠. 이렇게 곳곳으로 아직도 눈이 내리는 구간들 살펴지기 때문에 눈길에는 최대 50%까지 속도 많이 줄여주셔야겠고요. 한파 속에 차량 점검도 신경 쓰셔야 될 텐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군포 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 쪽에서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구간을 제외하면 강원권 진입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데요. 오늘 강원권에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횡성 지역 여전히 눈이 쌓인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었다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호남권 이동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도 기상 여건으로 인해 주행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야까지 흐릴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안전거리 넉넉히 두시고 비상등 활용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요즘 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곳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붕어빵 노점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붕세권 지도 검색량이 지난해에 3배가 넘을 정도로 인기는 여전한데요. 줄어든 노점의 빈자리를 개인 카페들이 새롭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붕어빵 틀에 밀가루 반죽과 피자 재료를 올리고 고구마 스프레드를 얹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가게가 아닌 동네 카페 모습입니다. 네, 요즘 붕어빵집 진짜 찾기 힘들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거리에서 붕어빵 노점이 점차 자취를 감춘 사이 개인 카페가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업주에겐 이만한 효자 메뉴가 없습니다. 보통 카페 하면은 커피를 많이 드시러 오시는데 붕어빵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30% 정도 좀 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붕어빵이나 호떡 등이 포함된 노점 판매 직종 취업자 수는 약 34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붉은 팥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 8%가량 오르는 등 재료비가 줄줄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고요. 가스비도 많이 올랐고요. 3마리에 2,000원은 파는 저로서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싸진 가격에 이른바 금붕어빵이 된 지 오래지만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길을 가다 붕어빵 노점을 발견하면 직접 위치를 등록할 수 있는 오픈맵입니다. 지난달 이 앱의 붕어빵 검색량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통업계도 집에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할 수 있는 붕어빵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한 봉지 가득 붕어빵을 안고 돌아오던 모습은 이제 옛 추억이 됐지만 겨울을 책임지는 대표 간식 자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내전이 격화하면서 각국 대사관까지 공격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반군이 동부 주요 도시를 점령하자 흥분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 화염에 휩싸인 거리는 무법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도심 곳곳을 돌며 정부군과 싸우는 투치족 반군을 규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반군을 지원하는 루안다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해진 일부 시위대는 유엔 관련 시설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 대사관까지 습격했습니다. 우간다 대사관에서는 시위대가 주변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끄집어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반군은 며칠 전 200만 명이 사는 동부 거점 도시 고마를 장악하고 공항까지 폐쇄했습니다. 그 안에 고립된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Alors, la situation des populations à Goma est catastrophique. Nous faisons face à un afflux de blessés comme jamais auparavant. Dans la simple journée d'hier, nous avons reçu quelques 148 blessés, dont 136 civils. 내전은 지난 2021년 11월 반군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16개국이 무장단체 소탕을 돕기 위해 보낸 장병 10여 명도 숨졌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100개 넘는 무장단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루안다에 민주콩고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루안다는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에서도 설날은 대표적인 민속 명절이지만 우리와 달리 하루만 휴일입니다. 민속놀이를 즐기고 떡국을 먹는 풍경은 우리와 비슷한데 다른 점도 많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널따란 광장 하늘에 연이 날아다니고 고궁이나 박물관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그 어디서나 민족적 정서와 향기가 흘러넘쳐 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설날에 내보낸 보도 영상으로 형형색색의 설빔이 진열된 옷가게와 고급 식당에도 명절 분위기가 넘쳐난다고 선전합니다. 술 음식 가운데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떡국을 특색 있게 봉사해보려고. 북한 매체들의 보도대로 민속놀이를 즐기고 떡국을 먹는 풍경은 우리 설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떡국엔 꿩고기와 닭고기를 넣는 게 기본입니다. 또 한동안 봉건잔재란 이유로 민속 명절이 폐지됐었는데 다시 명절로 부활한 설날이 휴일로 지정된 건 지난 2003년부터입니다. 설 당일만 휴일이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 우리와 같은 민족 대이동이나 교통체증, 귀성전쟁은 보기 어렵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보편적이라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주민들은 그 제기차기나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특히 평양에서는 야경 무대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당국이 수십 년 동안 양력설을 장려했던 탓에 여전히 양력설이 음력설보다 중시되는 풍조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설 명절을 조상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기리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선전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제대로 된 게임을 혼자서 개발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기획부터 개발, 음악 작업까지 혼자서 다 해낸 1인 개발자를 최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 폐허가 된 서울에서 주인공이 돼 난관을 헤쳐가는 게임 안녕 서울. 이 게임은 기획과 디자인, 프로그래밍의 음악까지 한 사람이 모두 해내며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0시간 그 이상 될 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만든 이 가상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런 수행하는 느낌으로 좀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 서울은 지난해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으며 인정받았습니다. 1인 개발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해 완성까지 어려움이 많지만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더 큽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게임 개발 과정이 단순화하면서 학생 중에서 도전자가 나오는 상황. 6년차 게임 개발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정채훈 학생. 초등학교 때 독학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무려 70여 개의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게임 대부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독립적이고 또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고 홀로 게임과 함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런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직 더 성장해야겠지만 게임 정식 출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만든 게임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한 사람이 게임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1인 개발자. 이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K게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광현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 과일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 같은 온난화가 유지될 경우 빠르면 20년 뒤에는 사과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도 한반도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로 알려진 사과.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대표 과일인 만큼 명절 차례상과 제사상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과를 먹고 선물하며 행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가 짧으면 20년 뒤엔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가슴 서늘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반도 과일 재배지 미래 전망 자료를 보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온난화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20년 뒤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사과가 사라지고 60년 뒤엔 사과 재배지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게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전북 등 많은 곳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기온이 점차 올라서 2040년도에는 강원도에서만, 2080년도쯤에서는 강원 산간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 대표 과일인 배와 포도, 감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40년 이후 재배지가 급감해 50년에서 60년 뒤에는 한반도에서 재배 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농업 분야 미래전망에서는 김장전, 여름철 김치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여름철에 먹는 김치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고랭지 배추가 대신하고 있는데 최근 태백과 삼척 등 해발 고도가 높은 고랭지의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악의 온난화 상황에서 고랭지 배추는 2040년대 현재의 7% 수준으로 줄고 2080년대 이후엔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배추는 아직 상황이 여유롭지만 지난해처럼 가을과 겨울 이례적 고온과 폭우, 폭설이 지속한다면 이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온난화 속도는 전 지구 평균 수준보다 2배 이상 빠른 상황.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속에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충북 단양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도자기를 굽는 전통 가마를 작은 마을 찜질방으로 탈바꿈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도예가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의 특색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했는데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전통 가마 한가운데 있는 작은 찜질방입니다.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수증기를 만드는 습식 찜질방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마 모양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도예가들이 모여 살면서 도예촌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 지난 2021년 귀농한 20대 청년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마을 주민을 위해 작은 찜질방을 만든 겁니다. 가마랑 한증막이랑 비슷하게 생겼고 저희 동네에는 이런 가마 같은 게 많고 해가지고 그 두 개를 접목해보면은 되게 이색 체험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어른 3명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마을 주민들에겐 추운 겨울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랑방입니다. 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뭐 서로고 다 좋은 거지 뭐. 차도 한잔하고 뭐 맛있는 것도 가져와서 먹고. 귀농한 청년이 작은 마을의 전통을 살리려는 모습에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단양구는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위해 1,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자칫 잊힐 수 있는 도예촌의 전통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면 마을이 활기찰 거고 또 그 젊은 친구들이 저런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방문객도 많이 늘어날 거고. 전통 가마를 활용한 찜질방을 더 늘려 도예촌의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20대 귀농 청년 오혜린 씨.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젊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작은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화물터미널 위치와 사업비 문제로 미뤄졌지만 최근 해결 실마리를 찾으면서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국정 공백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화물터미널 위치와 사업비 문제로 발목이 잡힌 대구 경북 신공항.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기준 동쪽에 화물터미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성구는 서쪽에 짓는 게 개발에 유리하다고 버텼습니다. 갈등은 1년이나 이어졌지만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와 의성군 그리고 경북도가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심의를 거쳐서 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문제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대구시가 정부 기금을 빌려 공항을 짓고 기존 공항부지 개발 이익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이 걸림돌이었는데 지난해 말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공영개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통과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이를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불안이 장애물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에 더해 제주항공 참사 이후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모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불로 60대 딸이 숨지고 90대 노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경기 안성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안진터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하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날인 오늘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남부에도 계속해서 눈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이어지던 대설주의보는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이미 30cm가 넘는 눈이 내린 충남과 전북은 오늘 낮까지 최고 10cm, 그 밖의 지방으로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눈의 추위까지 가세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그리고 충북 일부와 경북 일부에 한파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 춘천 영하 6.3도, 안동 영하 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도 종일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청주가 영하 1도, 대구는 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비상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